산세가 좋고 물이 맑은 지리산 자락의 산청, 그 한적한 마을 끝자락에 오래된 한옥 한 채가 있습니다. 이 집에선 올해로 72세가 된 정순 할머니가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남편 병수 씨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6시가 되면 그녀는 항상 그 시간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바로 난방 없는 차가운 부엌으로 건너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인데도 여전히 두 사람 몫을 차리는 건 아마 아주 오래된 습관이라 잘 고쳐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밥을 먹기 전 할머니는 식탁 옆 빈자리를 향해 조용히 얘기를 해요. 여보, 오늘 날씨 참 춥네요. 그곳은 어때요? 잘 지내시죠? 하고 말을 건네는 일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방 한쪽 벽에는 아들의 대학 졸업사진과 결혼사진, 손주들 사진, 그리고 남편과 함께한 빛바랜 옛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결혼식부터 환갑잔치까지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마당 끝 텃밭에는 겨울배추와 무가 그대로 얼어있고 정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텃밭을 보면서 봄에 심을 작물들을 혼잣말로 계획합니다. 올해는 상추 좀 더 심고 고추도 작년보다 많이 심어야지. 작은 혼잣말 같지만 그녀에겐 하루를 여는 소중한 의식입니다. 오후가 되면 대청마루에 앉아 조용히 동네를 바라봅니다. 한때 골목마다 울려 퍼지던 아이들 웃음소리는 어느새 사라지고 지금은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 만큼 적막하기만 합니다. 이웃 김씨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떠났고 건너편 박씨네는 아들 따라 도시로 이사했지요. 이제 정말 그녀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 한켠이 외롭기만 하고 삶의 의욕도 차츰 잃어가게 됩니다. 혼자 있는 집은 너무 조용해 이제는 그 고요함마저 익숙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할머니의 하루를 채웁니다. 그래서 TV는 하루 종일 켜두고선 마치 친구처럼 의지를 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그립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아침에 시작하는 아침마당에서 아나운서가 밝은 인사말을 건네면 그녀도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같이 인사를 나눕니다. 마치 TV 속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할머니에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지훈 씨가 있는데 그는 서울에서 며느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명절마다 아들 식구들이 꼭 찾아와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노는 그 시간이 할머니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손주들이 커가면서 학원에 가야 한다며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지더니 이제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전하는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같은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새벽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아침밥을 먹은 뒤 아침마당과 인간극장을 봅니다. 그 후 텃밭을 둘러보고 오후엔 아랫동네에 있는 경로당에 들렀다가 저녁 6시가 되면 6시 내 고향과 일일 드라마를 본 뒤 밤 9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하루하루가 복사된 듯 똑같고 달력에 줄어드는 날짜만이 유일한 변화입니다. 매일 저녁 달력을 보며 다음 명절까지 남은 날을 세며 설날이 빨리 다가오길 손꼽아 기다립니다. 작년에 아들이 오지 못했기에 올해는 꼭 올 거라고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지요. 저녁을 드신 후 정순 할머니는 휴대폰 속 손주들 사진을 조용히 꺼내봅니다. 아들 집에 먼저 전화를 걸고 싶지만 혹시 방해가 될까봐 마음속으로 꼭 참습니다. 그저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준호야, 준혁아, 우리 손주들, 너희들은 할머니 보고 싶지도 않으니? 그 말 한마디를 하고서
손주들이 보고 싶어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그때 할머니 마음이 하늘에 통했는지 오랜만에 휴대폰이 울립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니, 지훈이에요. 그래, 아들. 추운데 잘 지내고 있니? 애들은 어떻고? 그게 이번 설에도 산청에 못 갈 것 같아요. 요즘 일이 너무 바쁘고 애들도 고3이라 학원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 순간 정순 할머니의 기대했던 마음이 스르르 무너집니다. 하지만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실망한 내색은 감춥니다. 그래,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엄마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거라. 그러자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근데 이번 명절엔 서울로 좀 올라오시면 어때요? 지훈 씨의 말투에는 미안함이 들어 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지만 손주들 얼굴을 볼 생각에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언제 가면 되겠니? 명절 전날에 오세요. 그리고 짐은 많이 가져오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대청마루에 한참 앉아 계셨습니다. 손주들을 만날 설렘보다 서운한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들 지훈 씨 걱정도 깊어집니다. 코로나 이후 손님이 줄어 카페 운영이 힘들어졌다고 들었기 때문이죠. 명절 전날 정순 할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속에는 갈아입을 옷을 챙겨 넣고 핑크색 보따리에는 손수 만들어 냉동실에 얼려둔 평소 아들이 즐겨 먹는 시래기 된장과 각종 장아찌, 유자청, 무 말랭이를 가득 담았습니다. 보자기에 정성껏 싼 그 안에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어머니가 자식에게 전하는 오래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 앞에 대기한 택시에 올라타 터미널로 가는 길에 불편한 아들 집에 지낼 생각을 하니 바람이 매서워서인지 마음 한켠이 자꾸 시려왔습니다. 서울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인사보다 먼저 나온 말은 어머니,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직장인들 퇴근하기 전에 지하철 타야 해요. 서울에서 지금 택시 타면 엄청 밀리는 시간이거든요. 내리자마자 버스 짐칸에서 짐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급히 서두르며 성급히 앞서 걸어가는 며느리를 보며 버스에서 잠시 기대하고 왔던 마음마저도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정순 할머니는 급히 기사에게 부탁해 버스 트렁크에 있던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제야 짐을 본 며느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멀리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짐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이걸 들고 지하철을 어떻게 타요? 결국 짐이 많아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며느리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을 하며 퉁명스럽게 말하더니 때마침 걸려온 친구와 계속 통화만 합니다. 택시기사와 정순 할머니는 말없이 며느리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돌이켜보며 괜히 아들 집에 올라왔다는 후회와 함께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와의 불편했던 관계를 떠올리며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하지만 이내 어른으로서 애써 다시 마음을 다잡고 며느리를 좋게 보려 애를 써봅니다. 도착한 아들 집은 32평인데도 왠지 좁고 답답해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와 앉기도 전에 며느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고3이라 방이 없어요. 거실에 그냥 짐 푸세요. 며느리는 이 한마디만 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시간 버스를 타고 오느라 피곤했을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없는 쌀쌀한 며느리를 보며 서운함을 꾹꾹 누른 채 거실 한쪽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래도 애써 그런 섭섭한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풀어보려 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보자기를 조심스레 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애미야, 여기 잠깐 와보려.
이건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금방 좋아지는 유자청이고, 그리고 이건 준호 애비가 좋아하는 된장에 묻힌 시래기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보자기를 흘끗 바라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런 거 왜 가져오셨어요? 요즘 애들 이런 거 안 먹어요. 아트 가면 다 팔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둘 자리도 없어요. 며느리의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들으니 당장 시골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다툴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 며느리에게 말을 건네봅니다. 준호랑 준혁이는 어디 있니? 지금 이 시간에는 학원에 가 있을 시간이죠. 요즘 애들 학원 스케줄이 정말 빡빡해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냥 물어본 건데 아이들 시간을 뺏을까봐 일부러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며느리를 보자 더 이상 말을 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들이 퇴근해 돌아왔고 정수는 함께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저녁상은 그녀의 마음을 또 한 번 아프게 했습니다. 먹다 남긴 듯한 김치찌개에 계란 프라이, 김햄, 그리고 김장김치를 보며 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밥상 앞에 앉으니 자신이 홀대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입맛이 돌지 않았어요. 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휴게소에서 간식 좀 먹었는데 그게 소화가 잘 되질 않아. 그래서 저녁은 안 먹고 싶구나.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네라는 대답과 함께 더 이상 묻지 않고 말없이 저녁을 먹습니다. 그녀에게 그 누구 하나 관심을 주지 않자 서운한 마음이 자꾸 올라와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소파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그때 손주들이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반가운 마음에 두 아이를 끌어안으려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잠시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인사만 하고는 이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너무나 아쉬워 작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못 본 사이에 우리 손주들 키가 많이 컸구나.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얄밉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애들 공부해야 하니까 어머님도 조용히 계셔야 해요. TV는 보시면 안 되고 여기 이불 깔아드릴 테니 주무셔요. 낯선 집이고 그 누구도 반기는 사람 하나 없으니 분명 아들 집에 온 것이 맞지만 정수는 자신이 못 올 곳에 온 것처럼 느껴져 불편해졌습니다. 그것도 환영받지 못한 손님처럼 말이죠. 그리고 조용히 눈물이 두 볼을 따라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고요한 밤이라 비교적 거실까지 잘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통장에 들어있는 저번에 보상받은 돈이 얼마였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3억 정도 있지 않을까. 내일 당신이 엄마한테 은근슬쩍 물어봐. 당신 보면 답답해 미칠 것만 같아요. 이번엔 제발 조금이라도 좀 달라고 해봐요. 저번처럼 말 꺼내지도 못하지 말고요. 머리를 굴러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당신 사업이 어렵다며 죽는 소리를 해야만 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며 벌렁거렸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왜 자신을 서울로 부른 건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엿듣게 되니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몸을 움츠린 채 그저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단히 떡국을 먹고 나니 며느리가 서두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준호 아빠랑 애들이랑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요. 친정 식구들과 모임이 있어요. 밥통에 밥 있으니 챙겨 드시고.
금방은 못 올 것 같고 저녁쯤 들어올 거예요.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아들이 나지막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잠시 혼자 계셔요. 우리 다녀올게요. 정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고 사돈 어른들께도 안부 전해주렴. 그들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명절인데 빈집에 혼자 있으려니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들었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 보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자신이 직접 싸온 반찬들은 냉장고에 넣지도 않은 채 베란다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둔 그대로였지요. 이 모든 것을 보자 갑자기 이 집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고 왔던 외투를 꺼내어 걸치고 손주방으로 들어가서 책상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지훈아, 엄마 시골로 내려간다. 시골 사람이라 서울에 왔더니 어제부터 머리가 많이 아파서 편치 않구나. 집에 가서 쉬면 괜찮을 정도니까 걱정하지 마라. 더 쓰고 싶은 말은 있었지만 그만뒀습니다. 이 기분으로 좀 더 적었다가 괜히 또 오해 살 것 같아서입니다. 그녀는 바로 집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아저씨, 시외버스 터미널 다 주세요. 가는 길에 기사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네, 경남 산청요. 시골집이 거기 있어요. 혼자요? 요즘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명절인데 자식들하고 시간 좀 보내고 가시지 왜 이리 빨리 내려가세요? 정순 씨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자식들 사는 게 다 바쁘잖아요. 제가 거기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기사님도 눈치를 채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건물들과 차들을 조용히 바라보자 자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사님이 눈치채실까봐 고개를 창 쪽으로 돌리자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얼굴로 낯선 도시를 떠나고 있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괜히 올라왔어. 아이들에게 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자. 늦은 오후 시골집에 들어서자 싸늘한 공기가 확 느껴졌고 조용한 집 안은 며칠 전 그대로였습니다. 식탁 위엔 며칠째 놓여있던 컵 하나가 그녀의 마음처럼 외롭게 놓여 있었지요. 벽에 걸린 달력은 여전히 명절 하루 전날에 멈춰 있었고요. 그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렇듯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요. 여보, 나 서울 다녀왔어요. 지훈이네 집 갔다 왔는데 애들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당신이 있었더라면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을 텐데. 나 애들 안 보고 살면 안 될까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며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대충 저녁을 챙겨 먹고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자리에 누우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아들 이름이 떠 있었죠.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없이 가셨어요? 엄마 잘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순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기다렸다는 듯 본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통장에 있는 그 3억 아직 그대로 갖고 계시죠? 사실 저희가 요즘 좀 어려워서요. 대출도 어렵고 당장 돈이 좀 필요해요. 잠깐만 쓰고 진짜 곧 갚을게요. 마지막으로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자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가 푹 꺼지는 듯 했습니다. 순간 아들이 너무 괘씸해서 더 이상 대화하기 싫었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지훈아, 내가 힘든 건 안타깝지만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그냥 잠깐 빌리는 거예요. 엄마는 당장 쓰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엄마는 돈이 필요할 때만 떠오르는 사람이니?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부모 자식 사이잖아요. 그 순간 그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서 부모가 뭐든 다 줘야 하는 거니 자식은 당연히 받아도 되는 거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되돌아봐. 부모라서 일방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건 아니야. 지금까지 나도 부모로서 너에게 할 만큼 했다. 이제 나도 남은 시간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그러자 아들 지우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부모가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때 정순 씨가 흥분한 아들의 말을 끊으며 말을 했습니다. 지훈아, 엄마에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도 더 이상 너희 가족에게 상처받으며 섭섭해하면서 살고 싶지 않구나. 이제 너희들도 번거롭게 여기 내려올 필요 없다. 엄마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며 너희 가족들끼리 잘 살아라. 네? 이제야 알겠네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면 그대로 하세요. 어머니가 안 도와줘도 우리 잘 살아요. 그렇게 아들과의 전화를 끊고 나서 왠지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미뤄뒀던 결정을 이제야 내렸다는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오래된 통장을 꺼내 정리하며 작은 수첩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은 인생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자. 그렇게 정순 씨는 조금씩 자신을 위한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꽃을 가꾸며 살고 싶었던 그녀는 집 옆에 있는 텃밭을 작은 정원으로 꾸미기 시작했어요. 워낙 산도 좋고 물이 맑아 그녀의 마당은 한 폭의 그림처럼 멋진 정원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잡생각도 줄어들고 아들 생각도 덜 나게 되면서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고 즐겁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꽃을 심고 나무도 심으며 평소 갖고 싶던 작은 정자도 들였어요. 그리고 큰 마음을 먹고 1억 이상을 들여 집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열부터 바닥까지 눈에 띄지 않던 곳까지 꼼꼼히 손보고 옛것은 최대한 살리면서도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정원을 구경하러 온 젊은 부부가 이 집을 혹시 새 놓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하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부부를 보는 순간 정순 씨는 뭔가 마음이 끌렸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넓고 텅 빈 사랑채가 괜히 허전하게만 느껴지던 참이었거든요. 아이 둘을 둔 젊은 부부는 도시 생활을 접고 아이들의 아토피 때문에 공기 좋은 시골을 찾아 이사올 집을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다고 했습니다. 정순 씨의 집은 그들에게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남편은 지방 공무원이었고 아내는 집에서 공예 일을 하며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손재주가 좋아 소품도 직접 만들고 아이들 옷도 손수 만들어 입힌다고 했습니다. 차가 없어 불편했던 그녀에게 젊은 부부는 다리가 되어주며 삶의 질을 높여주었고 그녀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정순 할머니를 엄마 대하듯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날인데 같이 가요. 오늘 약 타는 날이잖아요. 시내 나가게 옷 입으셔요. 우리 나갔다가 맛있는 거 먹고 들어올 겁니다. 어머니, 제가 시내에 있는데 우리 애들 간식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이들과 가족이 되어 소소한 일상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나눠준 반찬에 부부는 직접 만든 천연비누나 수제청으로 답했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할머니하며 안겨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조용했던 집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단 한 번도 건넨 적 없던 따스한 말들과 섬세한 손길들. 늘 바라기만 했던 아들 부부와는 달리 이들은 아무 기대도 없이 자신의 것을 나눠줬습니다. 젊은 부부는 억지나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곁에서 그녀를 세심하게 챙겨줬습니다. 명절이 되면 셋이 함께 전을 부치고 북적이는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아이들은 마당을 뛰놀았고 수진 씨는 어머님, 저 이 맛 배워야 하는데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라며 그녀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사랑채뿐 아니라 마당도 부엌도 같이 나누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빈자리를 거의 잊고 지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신가요? 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골로 내려가서 카페 하나 차려서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애들도 이제 대학생이라 목돈이 많이 들고 사업이 어려워 집도 팔았어요. 정순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 여긴 이제 나 혼자가 아니야. 작년부터 세를 줘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 너희들과 같이 지낼 방이 없다. 미안하구나. 그 말 끝에 잠깐 떨림이 있었지만 그건 후회가 아니라 스스로 지켜낸 삶에 대한 조용한 다짐이었지요. 전화를 끊은 정순 씨는 마당에 나가 정원의 꽃을 바라보며 햇살을 고스란히 눈에 담았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자두를 땄다며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수진 씨가 건네준 자두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꽃처럼 피는 때가 있나 보구나. 난 이제서야 따뜻한 봄을 맞은 것 같아. 햇살은 마루 끝에 고요히 내려앉았고 아이들이 손에 들꽃을 들고 와 할머니 하고 외쳤습니다. 정순 씨는 꽃을 받아들며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다 수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 내 삶에 다시 웃음을 줬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월세 같은 건 내지 않아도 돼. 그녀는 그렇게 담담히 말했지만 그 말 안엔 평생을 지켜온 아들을 향한 사랑과 상처, 그리고 이제서야 얻은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당 가득 퍼진 커피 향기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꼭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는 걸요. 진심으로 다가와주는 사람만이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란 것을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녀에게 인생의 선물이었습니다. 모진 세월을 견뎌온 그녀였지만 그들을 통해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다시 피어날 수 있고 따뜻한 온기와 진심은 마음의 겨울을 지나 누구에게든 봄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었죠. 그녀의 노년은 그렇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상처에 약손을 얹어주듯 힘들 때 말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그런 이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었죠. 사람은 가장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